좀 더 디테일하게 거래량을 해석해 볼게요. 자, 상승을 할 때 거래량이 많이 나왔어요. 여기까지는. 근데 최근에는 보면 비교적 하락을 할 때 거래량이 많이 동반됐어요. 그러면 거래량이 많은데 상승하면 사는 사람이 많은 거고 하락하면 파는 사람이 많은 건가요? 아니죠. 살려면 누가 팔아야 되고 팔려면 누가 사야 되니까 1대1 비율이죠. 똑같이 사고 파는데 주가가 변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고 파는 과정에서 어떤 요인이 주가에 있어서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끔 하는 거겠죠? 답은 거래자의 심리 차이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엘리트 강사입니다. 오늘은 거래량 심화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거래량 강의에서는 거래량이 어떤 시점에 터져야 상승할 확률이 높은가, 기준봉 이후 조정이 나왔을 때는 거래량 양상이 어떻게 돼야 하는가, 그리고 거래량 파동에 대한 내용 말씀드렸었고, 거래량 지표를 활용한 매매 기법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심화편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거래량을 동반한 기준봉이 나온 종목을 어떻게 공략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결론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가장 높은 거래량의 신호들을 알려드리는 영상이 될 거예요.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끝까지 보시고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 계좌를 불리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일단 기술적으로 주식시장을 분석하는 사람들은 거래량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차트를 접할 때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게 거래량이 중요하다인 것 같아요. 거래량이 중요한 이유는 뭐죠? 거래가 돼야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 한국 조선업과 방위산업의 실적이 좋아져서 주가가 오른다. AI와 로봇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앞으로 관련 기업 주가는 더 오를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런 것들은 모두 부수적인 것이고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주가 변화의 본질적인 원인은 거래량의 증가입니다. 그 어떤 이슈가 있어도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으면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물론 재료도 중요한 요소입니다만 주가는 호재나 악재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동반되면 반드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이유에 집착하기보다는 거래량을 잘 해석하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둬야 실수를 줄이고 승률 높은 매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즘은 세력이 아주 극도로 악랄해져서 거래량으로도 트랩을 많이 만들지만 거래량 트랩은 그래도 좀 빠른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슈로 만드는 트랩에 일일이 다 속으면 답이 없습니다. 단기 매매하는 사람 중에 가장 빠른 빛의 속도로 돈을 잃을 확률이 높은 사람이 뉴스 보고 매매하는 사람이에요. 짧게 말씀드리고 지나가지만 꼭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곱씹어서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거래량이 터져야 주가가 움직인다는 걸 알겠는데 우리가 알게 되는 시점은 이미 1차적으로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움직인 이후죠. 오랜 시간 횡보하다가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1차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알 수 있나요? 그거는 거래량 분석이 아니라 그냥 예측이죠. 그래서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처음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만들어지는 이런 장대 양봉 혹은 상승 갭입니다. 이게 좋은 신호라는 거는 웬만한 초보자분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나온 종목을 사면 다음날 무조건 돈 버나요? 아니죠. 수익 구간을 바로 줄 수도 있지만 조정을 못 버티거나 세력이 털어내는 속임수에 당하거나 수익 구간이 나와도 욕심 때문에 끌고 가다가 하락 전환됐을 때 손절하거나 무수히 많은 이유로 수익을 못 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 거래량도 저조하고 시장 주도 테마에 속하는 테마주도 아니지만 내 생각에 곧 상승이 나올 것 같은 산업에 대장주에 투자해놓고 기다리면 금융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예측이 들어맞아서 큰 수익을 안겨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장사를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치를 정하려고 하는데 한 곳은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고 주변 상권도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에 맞는 상권이에요. 다른 한 곳은 유동인구도 적고 주변 상권도 요즘 트렌드랑 안 맞아요. 어디서 하시는 게 장사가 잘 될 확률이 높겠어요? 전자죠. 유동인구도 많고 주변 상권도 트렌디한 곳. 당연한 얘기죠. 여기서 그럼 이제 누가 그걸 모르냐? 그런 곳은 비싸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실 거예요. 근데
싼 게 비지떡이죠. 마음만 앞서서 내 아이템은 특별하다 라는 착각을 하며 적은 시드에 맞춰 좋지 않은 위치에서 장사를 하면 돈을 계속 까먹기만 할 확률이 높습니다. 차라리 아이템에 대한 분석과 공부를 더 하면서 충분한 시드머니를 마련한 뒤에 좋은 위치에서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높겠죠. 주변 상권을 통해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점을 발견하면 참고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치가 낮은 것을 거래할수록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동시에 비이성적인 기대감까지 가집니다. 계량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희망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딱 그런 심리 때문에 초보자들이 주식 중에서 싼 거, 10,000원 미만, 1,000원 미만 동전주 이런 걸 주로 삽니다. 이거는 통계가 나온 얘기예요.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평균 90%가 저가주 위주로 회전율 높은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종목, 연속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는 종목은 비싸다는 심리 때문에 안 사요. 이 심리랑 반대로 가려고 노력을 하는 게 수익을 내기 위한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대량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 추세에 있는 시총이 너무 가볍지 않은 종목이 수익을 낼 확률이 높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시총이 가벼우면 상승이 나올 때 크게 잘 나오죠. 근데 하락이 나올 때도 크게 잘 나와요. 이 말은 적은 거래량으로도 쉽게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기술적 분석보다 주포의 의도가 주가 움직임을 결정짓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위험합니다. 어느 정도 시드가 늘어나면 거래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요. 최소한 시총이 가벼운 종목은 이 테마라도 무게감이 있어야 돼요.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가 처음 형성될 때 소형주를 잘 잡으면 수익률은 대박이죠. 무조건 시총이 커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보셔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일단 이런 기본 조건에 해당하는 종목 제가 구독자분들 모시고 운영 중인 공부방에서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입니다. 여기서 공유드린 종목들을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준봉이 만들어졌을 때 진입을 하면 확률이 높은 경우 설명드리고 거래량과 심리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조건이 뭐였죠? 최근에 대량 거래량이 동반된 종목,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어서 이미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 종목, 정배열해야겠죠? 그리고 시총이 가볍지 않은 종목, 일단 이 조건으로 볼게요. 먼저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제가 공부방에 1월 2일에 한번 공유를 드렸는데요. 1월 2일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간은 9시 35분에 공유를 드렸습니다. 일단 코스닥 대형주죠. 차트를 이렇게 해놓고 지금 1월 2일 공유드린 시점으로 보면 이런 모양인데 지금이야 이후로 더 많이 엄청난 상승이 나온 걸 알아서 그렇지 이 당시였으면 손이 잘 안 나갔겠죠. 일단 이 상한가 간 시간을 분봉으로 보면요. 1월 2일 분봉으로 보면 10시 2분에 밑골이 살짝 달고 확 묶여버렸단 말이에요. 10시 2분에 밑골이 살짝 달고 확 묶여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순식간에 진입한 다음에 안 풀렸는데 이거는 못 산다고 봐야죠. 그리고 나서 요날 상한가 간 날 다음날 거래대금이 무려 1조 동반되면서 거래량이 터집니다. 당시에 삼성전자에 편입된다는 이슈로 뜨거운 주목을 받았는데 다른 로봇주들도 이때 다 막 기준봉이 나오면서 상승하기 시작했거든요. 재료가 주목을 받고 거래대금이 1조 터지고 주도주로 움직이면서 테마주들이 따라 상승한다? 이거는 이때 스윙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나는 보유하는 시간을 최단 시간으로 하고 싶다. 더 단기에 승부 보고 싶다. 그러면은 21선이 21선이 이 선이에요. 21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명선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상승 1파동이 만들어지고 기준봉이 특정되고 나서 정배열이 형성되고 가파른 상승이 나오면 그 다음 상승 파동은 21선 부근에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21선을 깨면 매도 신호로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다음 상승이 나오는 시점을 확인해 보면 조정을 받다가 21선이랑 만나서 주가가 21선 근처에 왔을 때 이렇게 확 또 상승이 나오죠.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이게 상승 3파예요. 그러니까 상승 1파, 조정 2파, 상승 3파. 보통 상승 3파가 나올 때 조정하지 않고 가장 가파르고 급격한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 있잖아요. 조정받는 자리. 이런 조정받는 자리에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극도로 줄어들고 장대 양봉이 나올 때 조정 때보다 더 강한 거래량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동반이 되면서 21선 지지를 받고 상승한다? 아주 강력한 매수 신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여기서 방향이 정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디테일하게 거래량을 해석해 볼게요. 상승을 할 때 거래량이 많이 나왔어요. 여기까지는. 근데
최근에는 보면 비교적 하락을 할 때 거래량이 많이 동반됐어요. 그러면 거래량이 많은데 상승하면 사는 사람이 많은 거고 하락하면 파는 사람이 많은 건가요? 아니죠. 살려면 누가 팔아야 되고 팔려면 누가 사야 되니까 1대1 비율이죠. 똑같이 사고 파는데 주가가 변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고 파는 과정에서 어떤 요인이 주가에 있어서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끔 하는 거겠죠? 답은 거래자의 심리 차이에 있습니다. 자, 일단 상한가 간 날부터 생각을 해보자고요. 오전에 상한가로 휘리릭 묶여버렸어요. 뭐야, 이거 상한가 왜 갔어? 사람들이 찾아보겠죠. 삼성전자 자회사로 편입이 됐대요. 뭐 미래로봇 추진단도 신설을 했대요. 기본적으로 우량 기업이랑 뭐가 엮였다 그러면은 시장은 호재로 받아들이는데 이게 삼성전자래요. 아, 이거 샀어야 되는데 생각하고 아쉬워하겠죠. 판 사람은 또 이때 판 사람은 그냥 못 모르고 이제 오르길래 팔았는데 판 사람대로 아, 이거 더 갈 것 같은데 아쉬워요. 이미 수익을 본 것도 있고 하니까 심리적으로도 보호 장치가 있어서 더 사고 싶어 합니다. 이익을 본 만큼 뭐 최소한 여기서 갖고 있었으니까 이만큼의 이익을 본 만큼 손절 담보 잡으면 되니까요. 이 사람들이 일단은 대기 매수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많이 오른 종목은 그만큼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애매하게 상승한 종목보다 오히려 이렇게 상한가로 묶여버린 종목이 다음날 갭이 뜨면서 더 오를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자, 그러면은 이날도 다음날 또 갭이 뜨면서 많이 상승을 했으니까 이제 팔고 싶잖아요. 근데 실제로 파는데 대기 매수자들이 보면 여기 아래 꼴이 달려서 말려 올라갔죠. 여기서 다 받아요. 내려가면 받고 내려가면 받고 내려가면 받고. 이게 이날 거래량이 이만큼이나 터졌다는 거는 거래대금 1조가 터지면서 거래량이 이만큼이나 터졌다는 거는 팔고 싶어 하는 사람도 그만큼 많다는 뜻이잖아요. 차익 실현하는 사람들, 근데 그거보다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의 욕구가 더 크기 때문에 상승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진정한 기준봉. 이게 이제 진정한 기준봉이 되는 거죠. 이 기준봉을 판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확연하게 표출되는 기준봉은 이거였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 부분에서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혹시나 해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면 이제 호가창을 볼 때, 자, 우리가 호가창을 볼 때, 자, 여기가 매도 잔량이고 여기가 매수 잔량인데 이렇게 매수 잔량이 많은 거보다 이 매도 잔량이 많아야 이게 더 많고 이게 더 적어야 상승할 확률이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더 높잖아요. 자, 제가 아까 욕구라고 표현을 했죠. 자, 여러분 사실 때 사고 싶은 욕구가 여러분이 강하면 그 와중에도 사고 싶은데 싸게 사고 싶어서 낮은 가격에 걸어놓고 기다리나요? 아니죠. 그냥 바로 체결되는 금액에 사버리시죠.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낮은 가격에 매수를 걸면 이 생각이랑 반대로 가는 건데, 그죠? 자, 그러면 호재가 있고 상승 중인 종목은 자연스럽게 사고 싶은 욕구가 강하니까 바로 체결되는 금액에 걸고 파는 사람은 좀 더 비싸게 팔고 싶으니까 뭐 저항 예상되는 금액이나 뭐 근처 라운드 피겨 금액이나 이런 데 걸어놓겠죠. 분할로 매도하는 사람은 막 계속 한 틱, 두 틱 높은 가격에 거는데 계속 팔리니까 더 높은 가격에 계속 걸 거고요. 그러면은 매도 잔량이 많아지고 매수 잔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게 심리 때문인 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매도 잔량이 많은 종목이 다 상승한다는 건 아니에요. 통상적인 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차트를 보면 이 기준봉이 만들어졌을 때 이 기준봉, 이 위치 기억하세요. 이때 기술적 분석을 배운 사람들은 보통 중요도 순서로 종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그 다음이 고가와 저가 중요하게 보고 그 다음을 시가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분석 도구로 본단 말이죠. 근데 조금 더 배운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이 고가와 저가 사이의 중심값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중심값을 체크합니다. 이 대량 거래량이 동반된 기준봉의 중심값은 트레이딩이 가장 집중적으로 발생한 시점이에요. 이 중간 지점을 한 이쯤 되겠죠? 이 중간 지점을 체크해서 종목마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지지 혹은 저항 그런 자리, 그리고 또 돌파 시 의미 있는 자리가 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지금 이 기준봉 중심값 체크해 놓은 데에서 정확히 아래 꼬리 달고 지지가 나온 다음에 굉장히 완만한 이 조정이 이어지다가 21선 부근에 닿았을 때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죠. 자, 몇 개만 여기서 더 보겠습니다. LS 일렉트릭을 제가 1월 17일에 1월 17일 LS 일렉트릭 공유를 드렸는데요. 일단 이때 당시에 1월 14일에 그 전에 좀 전에 1월 14일에 LA 산불 이슈가 지속이 되면서 전력 섹터에 수급이 몰리고 있었고 당시에 먼저 가벼운 종목들이 상승을 한 다음에 전력 섹터의 주도주 역할을 하는 HD 현대 일렉트릭과 LS 일렉트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월 13일에 올린 영상, LA 화재로 수급 폭발한 이 섹터 급등 기대 종목은 이겁니다. 라는 제목으로 올린 영상에서 전력주들을 정리해드리고 주도주가 머지않아 움직이면 단기적으로 강한 테마가 형성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공유드린 1월 17일, 자, 1월 17일 이 캔들 거래량이 동반된 기준봉, 이때 거래대금 5천억과 함께 대량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기준봉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기준봉 고가와 저가의 중심값을 체크해보면, 자, 이쯤인데요. 이후에 의미 있는 저항, 지지, 이탈, 돌파 자리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중심값을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 파동이 나온 시점, 이 시점은 전에 보신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똑같이 21선에서 지지를 받은 모습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다음으로 하나시스템 최근에는 3월 5일 종가 매매 관점으로 하나시스템 3월 5일에 드렸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2월 12일에 하나시스템 종배 관점으로 보고 있다고 종가 매매 관점 공유를 드렸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2월 12일이랑 3월 5일에 드렸습니다. 종가 매매 관점으로. 자, 일단은 수익 구간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죠. 하나시스템. 자, 먼저 드린 2월 12일에 종배했다면 2월 12일이 이날이거든요. 이 캔들. 자, 이날 종배를 했다면 종가 대비해서 수익 구간이 있었죠. 굉장히 큰 수익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3월 5일 종가 매매 관점으로 드린 이날 드렸을 때 종가가 이 부분이니까 수익 구간은 또 이만큼 상승 파동이 나오면서 또 크게 수익 구간을 줬죠. 이 먼저 드린 2월 12일은 기준봉이 만들어진 시점이에요. 대량 거래량, 거래대금을 동반한 기준봉, 장대 양봉 맞죠? 이날 거래대금이 무려 1조 4천억이 터졌습니다. 이날 공부방의 종배 관점 공유를 드리고 나서 같은 날 2월 12일 그 하나시스템을 따로 다룬 영상, 하나시스템 차트 분석 손해볼 각오하더라도 이런 신호 나오면 연습해 봐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올렸었는데요. 대량 거래대금과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 펀더멘탈 요소도 받쳐주는 방산 테마, 주도주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어마어마한 수급,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한 시점, 근데 이 전고점을 돌파한 시점이 아까부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 기준봉의 중심값이죠. 이러면 뭐다? 종배든 스윙이든 해볼만 하다. 그리고 역시나 똑같이 21선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 파동이 나온 모습입니다. 그냥 왠지 오를 것 같아서 종목을 공유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 나면 이제 제가 왜 이때 종배를 드렸는지 여러분도 아실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한국항공우주 검색을 해보면 스윙 관점으로 2월 18일에 한국항공우주 공유를 드렸는데요. 같은 날 급등 신호 나온 종목들, 2월 18일 매수 기회는 이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올린 영상이죠. 2월 18일이죠. 한국항공우주에 대해 영상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월 18일 여기서 드렸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드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 전에도 보면 여기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것도 대량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그전과 다른 의미 있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장대 항봉이 나왔으니까 기준봉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는 일단 역배열이에요. 같이 볼게요. 자, 얘도 기준봉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일단 중심선을 그어볼게요. 이쯤이죠. 이거를 선을 확인해 보면 이전에 계속해서 지지를 받다가 깨졌다가 돌파가 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계속 지지가 나왔던 자리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는요, 조정을 받다가 여기서 이러고 천천히 빠져버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확률적으로. 근데 제가 드린 날, 2월 18일 이날은 약간 다른 게, 이날 이제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면서 기준봉이 만들어진 건데, 이 기준봉, 제가 드린 날 기준봉의 중심선을 체크해보면, 자, 지금 윗꼬리가 여기니까요. 윗꼬리랑 여기가 끝이니까 중간을 체크해보면은 뭐 한 이쯤이겠죠. 요게 이 매물대가 쌓여있는 구간을, 이렇게 쌓여있는 구간을 돌파한 자리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지지받던 자리를 깼다가 다시 돌파를 한 자리고, 이번에는 하락파동 이후에 계속 저항받던 구간, 이 하락파동이 나오고 나서 계속 저항받던 구간을 깨고 올라간 자리란 말입니다.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나요? 좀 이해 안 되실까봐 이거 매물대 차트를 켜보면, 자, 매물대를 켜보면은 보시다시피 선 그어놓은 데가 정확하게 매물대 저항선이잖아요. 이 가장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락파동에 대한 매물 소화가 이루어지고 돌파가 나왔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중심선에서 지지가 나오고 한 번 더 슈팅이 나오고 또 조정이 이어지고 슈팅 조정을 번갈아 하면서 또
전 강의를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조정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줄고 슈팅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늘어나고 또 조정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줄고 상승 파동이 나올 땐 거래량이 늘었다가 완전히 날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 기준봉이 나왔을 때 이 중심선이 지지가 되는구나라는 걸 아시는 분들은 여기서 한번 지지 라인을 터치를 하고 갈 때 더 이상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조정을 받을 때 여기까지 왔다가 올라가고 이거는 계속 그냥 맘 편하게 보유하고 있어도 되는 게 되는 겁니다. 이 중심선의 가치를 아시는 분들은, 의미를 아시는 분들은 최근에 보면은 요거 밑꼬리를 달긴 했지만 꽤 몸통이 있는 음봉이 나오고 이 상승 파동 중에는 처음으로 음봉에서 거래량이 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전에 상승이 나올 때보다는 이 거래량의 막대 길이가 짧아졌어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 비슷한 부분에서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체크해놓고 차트를 뒤로 쭉 돌려보면요. 역사적 신고가를 찍고 이 삼중천정을 만든 후에 이 대하락이 시작된 고점이란 말이에요. 이 자리가. 이 자리가. 그러니까 종합적으로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 여기서 더 상승이 나오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로 인해서 신호들로 인해서 조정이 좀 나왔다가 다시 상승을 하거나 쉬어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이후에 또 역사적 신고가를 찍으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고요. 보유 중이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량 거래량이 동반된 기준봉이 나온 종목들 공략하는 방법 몇 가지 사례들 보여드렸는데요. 뭐 공부방에 이런 종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돌려보시면서 중요한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익혀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아직 공부방에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도 모두 아무 조건 없이 무료로 공부방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 시청 위해서라도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 아래 댓글 클릭하신 뒤에 맨 위에 있는 상단 고정 댓글의 링크 클릭하시면 간단한 설문 작성 후에 즉시 입장 링크를 받아서 공부방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이렇게 수익이 나는 종목들을 분석해서 공유해 주는데 이게 정말 무료가 맞냐?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감사하게도 공부방에 계신 구독자분들이 저를 대신해서 이렇게 인증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언제나 진심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보자분들 배려해서 뭐 종목 공유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들 열심히 드리고 있어요. 영상 보시면서 공부와 병행을 하시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감히 장담하겠습니다. 공부방에 입장하기까지 1분도 안 걸리지만 앞으로의 주식 투자는 크게 달라지실 거예요.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지금까지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어떻게 공략하는지에 대해서 봤다면 이게 진짜 꿀팁인데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음봉은 매도 시그널이잖아요. 근데 무조건 그럴까요? 대부분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매수 신호일 때도 있어요. 우선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통해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는 것은 사실 비합리적인 일입니다. 주식시장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면 주가가 단기간에 그렇게 크게 움직여서는 안 돼요. 실제로는 기업의 가치가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크게 변화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주가는 곧 그 기업이고 기업은 곧 그 주가이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물론 기업과 주가는 상관관계가 있지만 그것보다도 주식의 가격은 기업과 주가 사이에 있는 거래자들의 심리가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거래자들이 과잉 반응을 했을 때 우리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거고요. 과잉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기대감과 공포. 기대감이 극에 달했을 때로 돈을 벌지만 이 공포 심리가 과도하게 작용했을 때도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음봉은 공포 심리 그 자체를 나타내는데요. 이것이 과잉 반응이라고 판명이 날 경우 공포 심리는 진정되고 주가는 빠르게 회복됩니다. 이게 들어맞으면 수익률이 굉장히 커요. 근데 어렵습니다. 이런 기회는 뭐 1년에 5번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신호가 비교적 분명하기 때문에 한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최근에는 이 클래시스가 있었어요. 요거는 아마 삼성전자 인수 뭐 이런 거 비슷한 나올 거예요. 삼성전자 인수설. 자, 여기에 보면은 이게 2월 27일이죠. 어제 삼성전자 인수설 오보로 급락한 클래시스가 오늘 전일 음봉을 거의 회복하는 상승률이 나와주네요. 실적도 양호하게 나온 K뷰티주가 삼성전자 인수설이 아니었어도 빠질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과잉 하락한 걸로 보여서 어제 공유드렸습니다만 시간차로 오늘 이렇게 가네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삼성전자 인수설이 장 전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2월 27일이니까 전일 2월 26일에 막 검색 1위하고 실시간 검색 1위하고 예상 체결량도 엄청 찍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무근이라는 반박 기사가 나오고 장이 시작됐어요. 초반에는 상승하는가 싶더니 시작하고 나서 상승하는가 싶더니 그대로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니더라도 삼성전자 인수설이 아니더라도 클래시스가 당시에 미용기기 테마에 속한 기업들 중에 제일 매출이 좋고 미용기기 테마 자체 분위기도 좋았어요. 삼성전자 인수가 아니더라도 상승이 나올 만한 이유가 있는 종목이었단 말이죠. 근데 난데없이 삼성전자 인수설이 나왔다가 사실 무근이 마치 약속을 한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인지 오류가 와가지고 참여자들이 무서워서 다 던진 거예요. 근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무조건 과잉 하락이다. 다시 슈팅이 나오겠다 생각을 해서 공유를 드렸던 건데 이날 슈팅이 나온 게 아니라 이제 다음날 전일 하락을 완전히 커버하는 슈팅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하나오션. 요거는 제가 이날 기준봉이 나왔을 때 아마 공유를 드렸었어요. 하나오션을. 근데 그리고 나서 여기서 스윙으로 드린 건데 장대 음봉이 나왔단 말이죠. 거래량도 많이 찍힌,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음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매도 신호인데 사실은 제가 이날이 11월 13일. 자, 제가 하나오션 보유 의견을 유지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흔드는 거다. 보유 의견 유지하겠다. 그리고 요게 이제 다음날 하락부를 커버하고 더 슈팅이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죠. 테마가 살아있고 종목에 딱히 악재도 없었는데 뭐 작년 11월 기억나시죠? 국장 하셨던 분들은 조롱이 뭐 거의 국장 조롱이 최대치였을 텐데 유독 과잉 하락이 나온 날이었습니다. 요거를 판단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장의 과잉 하락은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뭐 작년 8월 5일 블랙먼데이 서킷 브레이커 걸린 날, 이날 웬만한 대형주 다음날 다 반등 나왔거든요. 당시 트레이더라면 아마 우량주 하나씩은 다 매수를 했을 거예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그 SK하이닉스 매매 내역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SK하이닉스 보면은 네, 이때가 그 블랙먼데이보다 훨씬 더 빠진 아예 최저가인 날이었거든요. 거래량도 더 나왔어요. 말도 안 되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음봉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포에 극에 달한 날이죠. 제가 이때 보시면 좀 몰아서 매매를 했었습니다. 이때 매매를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사고, 여기서 한번 매도하고,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한번 매도하고, 일부 매도하고, 좀 더 모아가고, 여기서 또 모아가고, 또 모아가고, 여기서 또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공포에 삽니다. 이 과잉 하락이라는 게 진짜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이거는 공부방에서 계속 같이 공부를 하면서 종목들도 좀 공유를 받으시면서 하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한국첨단 소재를 마이너스 6%까지 빠지면 매매에 참고하셔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한국첨단 소재 보면 분봉으로 봐야겠죠. 오늘 보면은 여기까지 7%까지 빠졌다가 시가 부근 터치하고 또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9시 59분 말씀드린 것도 정확히 딱 고점에서 말씀드렸고 공유드린 시각은 자 오늘 9시 3분 마이너스 6%까지 빠지는 경우 아니면 7,000원 돌파할 때 참고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 종목이나 6% 정도 빠진다고 다 올라가 주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다룰게요. 낙주 매매라고 하죠. 음봉 잡는 매매는 진짜 어려운 거긴 한데 연습을 통해서 익히시면 굉장한 또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해서 같이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네요. 자, 영상이 너무 길었습니다. 거래량과 주가의 관계, 뭐 기준봉의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말씀드린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많이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부분 돌려보시면서 잘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말씀 공유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손 노희영이라는 그 노희영님을 주제로 하는 채널의 첫 번째 영상에서 노희영님이 말씀하시길 발명은 에디슨 같은 사람이 하는 거지 우리들은 발견을 해야 한다 이렇게 지나가듯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주식 투자를 하는 우리도 그렇고 정말 다 한 번씩 곱씹어봐야 되는 문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디슨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 천재란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을 들으면 사실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포인트는 1%의 영감입니다. 99%의 노력을 하는 사람은 많지만 1%의 영감을 갖지 못해서 반열에 못 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1%의 영감이 없으면 성공을 못하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고 정확히는 이제 뭐 전기를 통해서 전구를 밝히는 시스템을 만든 거지만 어쨌든 발명을 하고 에디슨만 부와 명예를 얻은 게 아니죠. 전기혁명 이후에 그의 회사인 뭐 제너럴 일렉트릭, 텅스람, 오스람 뭐 이런 회사들이 엄청나게 돈을 벌었잖아요. 발명도 위대하지만 발견도 위대합니다. 주어진 정보들을 통해서 기회를 발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